제주도? 그냥 시골 섬이잖아. 그 말이 교실 안에서 터져나왔을 때 우리 모두 소리 죽여 웃었습니다. 태국 최대 건설사 부사장인 아버지, 예술재단 이사인 어머니 밑에서 자란 저는 당연히 유럽이나 일본을 기대했었거든요. 그런데요, 단언컨대 그 멸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그 편견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그리고 제주도에서 제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많은 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의 명문대 출라롱콘에 재학 중인 리사라고 합니다. 출라롱콘은 왕족뿐 아니라 많은 고위 자제들이 다니는 학교예요. 그런데 국제학부 3학년 수학여행 발표가 있던 그날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교수님이 칠판에 제주도 3박 4일이라고 적는 순간 강의실 전체가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제주도가 뭐야? 한국의 시골섬 아니야? 제 옆자리 친구 나나가 속삭였습니다. 저도 완전히 같은 생각이었어요. 왜 프랑스나 일본이 아니고 이런 총구석을 가야 하는 거지? 사실 저희 같은 방콕 상류층 아이들에게 한국은 그냥 케이팝이나 화장품 정도로만 알려진 나라였거든요. 일본의 열등한 버전, 중국보다는 낫지만 태국보다 특별할 게 없는 나라? 그런 인식이 전부였습니다. 교수님, 왜 하필 제주도예요? 교육적 가치가 있나요? 한 학생이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교수님은 웃으면서 가보면 알 거예요. 라고만 답하셨죠. 그 답변이 더 의심스러웠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때 반응은 더욱 차갑했어요. 아버지는 회사에서 돌아오시자마자 한국? 거기 별 볼 일 없는 곳인데 뭘 배우러 가냐고 하셨습니다. 차라리 싱가포르나 홍콩을 가지. 제주도는 처음 들어보는 곳이네 라며 고개를 저으셨어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리사야, 차라리 파리나 밀라노를 갔으면 예술적 감각도 기를 텐데. 한국 섬에서 뭘 얻겠니? 실망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않으셨죠. 친구들과의 단체 채팅방은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제주도 갈 돈으로 발리나 푸켓 가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한국 음식은 너무 맵고 이상할 것 같아. 김치만 먹고 살라는 건가? 거기 인터넷이나 제대로 될까? 인스타그램 올릴 만한 곳이 있을까? 제주도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어. 구글맵에서 찾아봐야겠다. 이런 대화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제주도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친구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저는 인터넷으로 제주도를 검색해봤습니다. 나오는 사진들은 그냥 평범한 바다와 산, 그리고 오래된 건물들 뿐이었어요. 이게 뭐가 특별하다는 거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가방을 싸면서도 계속 한숨만 나왔습니다. 명품 가방에 비싼 옷들을 넣으면서도 이런 좋은 것들을 총구석에 가져가서 뭐하나 싶었어요. 나나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리사, 우리 그냥 빨리 3박 4일 보내고 오자. 어차피 별 기대 안 하니까 실망도 없을 거야. 맞아, 그냥 숙제라고 생각하고 다녀오는 거지 뭐. 그때 저희는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편견 속에 살고 있었는지. 그리고 곧 그 모든 편견이 완전히 산산조각 날 거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제주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도 저희는 여전히 불평만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제주도에 착륙하기 약 20분 전 기장이 안내방송을 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잠시 후 제주도 상공을 지나갈 예정입니다. 창밖으로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해주세요. 저는 별 기대 없이 창문을 내려다봤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정말 놀랐습니다. 바다 위에 하얀 바람개비들이 수십 개씩 일렬로 서 있는 거예요. 마치 거대한 꽃밭처럼 질서정연하게 배치된 풍력발전기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거 뭐야? 창가에 앉은 친구들이 하나둘씩 놀라기 시작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태국에서는 이런 대규모 해상 풍력발전 단지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몇 개씩 산에 세워진 것만 봤었는데 이건 정말 장관이었어요. 비행기가 더 낮게 내려갈수록 그 규모가 더욱 실감났습니다. 수백 개의 하얀 터빈들이 같은 리듬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바다와 하늘이 만나는 지평선까지 계속 이어져 있었습니다. 착륙 직전에는 육지의 풍력 발전기들도 보였어요. 산등성이마다 서 있는 터빈들이 마치 현대적인 조각품 같았습니다. 와, 이게 정말 제주도야? 공항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저희를 맞이해준 한국인 가이드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비행기에서 본 것들이 제주도의 자랑입니다. 지금 제주도 전체 전력의 40% 이상이 바람과 태양으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정말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2030년까지는 100% 친환경 에너지로 바꾸는 게 목표예요. 이미 많은 부분이 성공하고 있죠. 친구들끼리 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석탄 발전소가 대부분인데 태국보다 훨씬 앞서가는 것 같은데 버스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창밖 풍경이 더욱 놀라웠습니다. 도로 양쪽으로 태양광 패널들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고 건물들 옥상에도 반짝이는 패널들이 가득했어요. 선생님, 저 태양광 패널들은 정부에서 설치해 준 건가요? 한 친구가 물어봤습니다. 일부는 정부 지원이지만 대부분은 개인이나 마을에서 자발적으로 설치한 거예요. 전기를 팔기도 하고 환경도 보호하고 일석이조죠. 저는 창밖을 보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방콕에서는 환경 얘기를 해도 대부분 돈이 많이 든다, 비현실적이다 이런 반응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미 현실이 되어 있었어요. 리사, 생각보다 제주도가 현대적인 것 같지 않아? 나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생각과는 완전히 달라. 오히려 방콕보다 더 미래적인 것 같은데? 가이드 선생님이 다시 설명해 주셨어요. 제주도는 작은 섬이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을 실험하기 좋은 곳이에요. 전기차도 많고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도 잘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도로에는 전기차들이 많이 보였어요. 충전소도 곳곳에 있었고요. 심지어 버스도 전기버스였습니다. 여기 공기가 왜 이렇게 맑지? 한 친구가 창문을 조금 열어보며 말했어요. 맞아, 방콕하고 완전히 다르네. 저도 깊게 숨을 들이마셔봤습니다. 정말로 공기가 달랐어요. 매연 냄새도 없고 뭔가 깨끗한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제주도에 대해 가졌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말이에요. 여기는 제가 생각했던 총구석이 아니라 오히려 태국보다 훨씬 앞선 친환경 기술을 가진 곳이었습니다. 이제 좀 기대되기 시작하는데 나나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지 불과 1시간 만에 제주도에 대한 첫인상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숙소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예상했던 평범한 호텔이 아니었거든요. 이게 우리 숙소야?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나나가 눈을 크게 뜨며 물어봤어요. 앞에 펼쳐진 건물들은 정말 독특했습니다. 검은 돌로 쌓아 올린 낮은 담장, 그리고 그 안에 자리 잡은 현대적이면서도 전통적인 느낌의 집들이었어요. 이것은 제주 전통 돌집을 현대식으로 재해석한 숙소입니다. 가이드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저 검은 돌이 뭐예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현무암이에요. 제주도 화산에서 나온 돌이죠. 바람을 막아주고 습도도 조절해줍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정말 신기했어요. 돌 하나하나가 다 다른 모양이었는데 그것들이 모여서 만든 담장은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연이 직접 쌓아놓은 것 같았어요. 숙소 안으로 들어가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겉보기에는 전통적인 돌집이었지만 안은 완전히 스마트홈이었거든요. 현관에 발을 디디자마자 자동으로 불이 켜졌어요. 그리고 벽에 걸린 태블릿에서 음성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실내 온도는 23도, 습도는 55%입니다. 오늘 제주도 날씨는 맑음, 최고 기온 25도 예상됩니다. 헐, 이게 뭐야? 친구들이 신기해하며 태블릿을 만져봤어요. 더 놀라운 건 화장실이었습니다. 변기는 당연히 비데였는데 세면대 옆에 작은 안내판이 있었어요. 이 건물은 빗물 순환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지붕에서 모인 빗물을 정화해서 화장실과 세탁기에 사용하고 있어요. 진짜? 빗물로? 나나가 깜짝 놀랐습니다. 주방도 정말 신기했어요. 조리대 위에 작은 디스플레이가 있었는데 실시간으로 전력 사용량과 탄소 배출량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와, 저 숫자가 계속 바뀌네. 한 친구가 말했어요. 전자레인지를 켜면 숫자가 올라가고 끄면 내려가네. 저는 거실로 나가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검은 돌담 너머로 초록색 들판이 펼쳐져 있고 멀리 바다가 보였습니다. 리사, 이것 좀 봐. 나나가 침실에서 불렀어요. 가보니 침대 옆 테이블 위에 작은 책자가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지속가능한 제주살이 가이드북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책을 펼쳐보니 이 숙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었습니다. 태양광 패널로 전력의 80%를 자체 생산하고 나머지 20%는 제주도 풍력발전에서 공급받습니다. 생활용수의 60%는 빗물을 재활용하며 음식물 쓰레기는 100% 퇴비로 만들어 텃밭에 사용합니다. 와, 이게 진짜야?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더 읽어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이 건물의 현무암은 모두 제주도에서 나는 재료를 사용했으며 시멘트 사용량을 최소화하여 탄소 배출을 줄였습니다. 가구는 제주도 폐목재를 업사이클한 것이고 침구류는 유기농면을 사용합니다. 나나가 옷장을 열어보더니 놀라서 소리쳤어요. 리사, 여기 수건이랑 가운이 엄청 좋은데? 만져봐. 정말로 만져보니 엄청 부드럽고 좋았어요. 호텔 수건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이것도 여기 만든 거래. 나나가 라벨을 보여줬어요. 제주 유기농 목화 100%. 저는 소파에 다시 앉아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고 다 환경을 생각해서 만든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전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방콕에 있는 저희 집보다 더 편하고 아늑했어요. 이상해. 분명히 총구석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가 오히려 더 고급스러운 것 같아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맞아. 그냥 비싼 게 아니라 뭔가 철학이 있는 집 같아 나나가 맞장구 쳤어요. 그때 가이드 선생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어때요? 숙소 마음에 드세요? 네, 정말 좋아요. 그런데 이런 숙소를 짓는데 비용이 많이 들지 않나요? 제가 물어봤어요. 처음에는 그렇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전기세, 수도세가 거의 안 나오고 유지비도 적게 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환경에 좋으니까 의미가 있죠. 저는 그 말을 듣고 깊이 생각해봤습니다. 방콕에서는 항상 얼마나 비싸냐만 중요했는데 여기서는 얼마나 의미 있느냐를 먼저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해가 지기 시작하자 숙소 전체에 은은한 조명이 켜졌습니다. 인공적이지 않고 자연스러운 빛이었어요. 내일부터 진짜 제주도 구경이 시작이네. 나나가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벌써 기대된다. 저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첫날 숙소에서만 이렇게 놀란 게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제주도는 정말 제가 생각했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둘째 날 아침, 스노클링 체험을 하러 바다로 나갔습니다. 제주도의 바다를 직접 보는 건 처음이었어요. 우와, 물이 정말 맑다. 나나가 소리쳤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태국 바다도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제주 바다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투명하면서도 깊은 파란색이었어요. 강사님이 스노클링 장비를 나누어 주시면서 설명해 주셨어요. 오늘 갈 곳은 제주도에서도 특히 깨끗한 바다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건 아름다운 것만은 아닐 거예요. 물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물고기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형형색색의 작은 물고기들이 무리를 지어 헤엄치고 있었어요. 헐, 진짜 수족관 같아. 나나가 스노클을 빼고 소리쳤습니다. 저도 정말 신기했어요. 방콕 근처 바다에서는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자 이상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플라스틱 병이 하나 굴러다니고 있었어요. 그리고 해초 사이에 비닐봉지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게 뭐지? 저는 더 가까이 가서 봤어요.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작은 물고기 하나가 플라스틱 고리에 목이 걸린 채로 헤엄치고 있었거든요. 움직이는 게 너무 부자연스러웠어요. 선생님, 저는 급하게 물 위로 올라와서 강사님을 불렀습니다. 강사님이 오셔서 상황을 보시더니 조심스럽게 그 물고기를 잡으셨어요. 플라스틱 고리를 제거해 주시고 다시 바다로 놓아주셨습니다. 이런 일이 자주 있나요? 나나가 물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바다가 아무리 깨끗해 보여도 해류를 따라 쓰레기들이 계속 들어와요. 그때 강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본 게 현실이에요. 제주 바다는 한국에서 가장 깨끗한 바다 중 하나지만 그래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한 친구가 물어봤습니다. 많은 사람이 노력하고 있어요. 매주 바다 정화 작업을 하고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려고 노력하죠. 하지만 개인 한 명 한 명의 관심이 가장 중요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방콕에서는 환경 문제를 그냥 뉴스에서 보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선생님, 우리도 뭔가 도울 수 있나요? 제가 물어봤어요. 지금도 도우시고 있어요.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것 자체가 도움이 되는 거예요. 바다에서 나와서 샤워를 하는 동안에도 계속 그 장면들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플라스틱에 걸린 물고기, 배가 부른 큰 물고기. 리사, 너 왜 이렇게 조용해? 나나가 물어봤어요. 그냥 생각이 많아져서. 나도 그래. 바다가 이렇게 아름다운데 동시에 이렇게 아픈 줄 몰랐어. 가이드 선생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느끼는 그 마음이 소중해요. 바다를 보호하려는 마음이 생겼다는 건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어요. 제주도는 그냥 관광지가 아니라 자연과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주는 곳이었습니다. 셋째 날 아침, 저희는 해녀 체험을 하러 갔습니다. 솔직히 별 기대는 안 했어요. 그냥 전통문화 체험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해녀 박물관에 도착하니 70대로 보이는 할머니 두 분이 저희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애들아.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제주 사투리로 인사하셨습니다. 가이드 선생님이 바로 통역해 주셨어요. 할머니가 인사하신다고 하세요. 저분은 김순자 해녀님이고 이분은 고영희 해녀님이에요. 50년 넘게 바다에서 일하셨답니다. 50년이요? 나나가 놀라서 물어봤습니다. 가이드 선생님이 할머니께 전달하자 순자 할머니가 웃으시며 대답하셨어요. 15살부터 시작했으니까 벌써 55년째라고 하시네요. 할머니들이 해녀복을 입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까만 잠수복을 입고 고글과 오리발을 착용하시는데 정말 전문가 같았습니다. 할머니, 무섭지 않으세요? 바다 깊이 들어가는 게요. 제가 물어봤어요. 가이드 선생님이 통역해 주시자 순자 할머니가 크게 웃으시며 답하셨습니다. 바다는 내 집 같은 곳인데 뭐가 무서우냐고 하시네요. 그럼 실제로 들어가 보자고 하세요. 바다로 나가기 전에 할머니들이 준비 운동을 시작하셨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70대 할머니가 저희보다 더 유연하셨거든요. 물에 들어가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할머니들이 정말 물고기처럼 헤엄치셨어요. 그리고 숨을 한 번 크게 들이마시고는 아무런 장비 없이 바다 깊숙이 들어가셨습니다. 1분, 2분. 할머니가 물 위로 올라오지 않으셔서 저희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3분 후에 순자 할머니가 물 위로 올라오시면서 손에 뭔가를 들고 계셨어요. 전복이래요. 20m 아래에서 가져오셨다고 하시네요. 가이드 선생님이 통역해 주셨습니다. 20m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영희 할머니도 올라오셨는데 손에 성게와 미역을 가득 들고 계셨어요. 할머니들,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오래 숨을 참으세요? 나나가 물어봤습니다. 할머니께서 무어라 말씀하시자 가이드가 답했어요. 연습이라고 하세요. 어릴 때부터 계속 하다 보니까 몸이 익숙해진 거래요. 저희도 얕은 곳에서 체험을 해봤어요. 2m만 들어가도 숨이 막혔습니다. 할머니들이 얼마나 대단한 분들인지 실감했어요. 바다에서 나와서 휴식을 취하는 동안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가이드 선생님이 계속 통역해 주셔서 대화가 가능했어요. 할머니, 힘들지 않으세요? 이렇게 위험한 일을 계속 하시는 게요. 제가 물어봤어요. 순자 할머니가 바다를 바라보며 길게 말씀하셨어요. 가이드 선생님이 번역해 주셨습니다. 힘들다고 하세요. 당연히 힘들지만 이 바다는 우리가 지켜야 할 보물이래요. 보물이요? 이 바다에서 나는 것들로 자식들 키우고 손자들 공부시켰다고 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증손자들도 이 바다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하시네요. 그럼 어떻게 지키세요? 한 친구가 물어봤습니다. 함부로 따지 않는다고 하세요. 작은 전복은 다시 놔주고 산란기에는 바다에 들어가지 않고 바다와 약속을 지킨다고 하시네요. 할머니들 딸들도 해녀가 되셨나요? 나나가 물어봤어요. 가이드 선생님이 번역해 주시자 할머니들이 아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아니라고 하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바다보다 육지일을 더 좋아해서 해녀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하시네요.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자 할머니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체험을 한다고 하세요. 너희 같은 젊은 친구들이 바다의 소중함을 알아야 한다고. 해녀가 되지 않더라도 바다를 사랑하는 마음은 가져야 한다고 하시네요.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 할머니들은 그냥 바다에서 일하는 분들이 아니었어요. 바다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아는 진짜 어른들이었습니다. 리사, 나 저 할머니들 진짜 존경해. 나나가 말했어요. 나도 70살에 저렇게 용감하고 강할 수 있을까? 그날 밤 저는 할머니가 주신 조개 껍데기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진짜 아름다움이 뭔지 조금씩 알 것 같았어요. 셋째 날 저녁, 해녀 체험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저희는 모두 배가 고팠어요. 하루 종일 바다에서 활동하느라 점심도 제대로 못 먹었거든요. 선생님, 저녁은 어디서 먹어요? 나나가 물어봤습니다. 오늘은 자유시간이에요. 숙소 근처에서 간단히 드세요. 숙소 근처를 둘러보니 큰 식당은 없었어요. 작은 카페 몇 개와 편의점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편의점에서 뭔가 사 먹을까? 제가 제안했어요.
사실 편의점 음식에는 별 기대가 없었습니다. 태국 편의점은 그냥 과자와 음료수, 간단한 도시락 정도만 있거든요. 맛도 별로고요. 편의점에 들어가자마자 저희는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컸고 음식 종류도 엄청 많았어요. 여기 진짜 편의점 맞아? 한 친구가 물어봤습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삼각김밥만 해도 종류가 10개가 넘었습니다. 참치마요, 김치볶음밥, 불고기, 연어. 보기만 해도 맛있어 보였어요. 이거 진짜 편의점에서 파는 거야? 식당 음식 같은데 나나가 삼각김밥을 하나씩 집어들었습니다. 라면 코너도 놀라웠어요. 컵라면만 20종류가 넘게 있었고 각각 다른 맛이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건 전자레인지가 여러 대 있어서 바로 데워 먹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 우리 각자 다른 걸 사서 나눠 먹을까? 제가 제안했습니다. 저는 참치마요 삼각김밥과 신라면을 골랐어요. 나나는 김치볶음밥, 삼각김밥과 불닭볶음면을 선택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각자 다른 것들을 골랐어요. 그런데 계산대 앞에서 바나나 우유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야? 바나나 맛 우유? 저는 호기심에 하나 집어들었어요. 와, 이거 진짜 맛있는데? 제가 소리쳤어요. 참치마요 삼각김밥이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습니다. 밥도 촉촉하고, 김도 바삭하고, 참치도 신선했어요. 태국에서 먹어본 어떤 편의점 음식보다 좋았습니다. 나나, 너 것도 맛있어? 제가 물어봤어요. 대박. 김치볶음밥이 이렇게 맛있다고? 그냥 식당에서 파는 것 같은데? 다른 친구들도 다 놀라며 먹고 있었어요. 불고기 삼각김밥 진짜 좋다. 연어 이거 완전 맛있어. 라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라면을 먹어보니 매콤하면서도 깊은 맛이 났어요. 태국 라면과는 완전히 다른 맛이었습니다. 이 라면 진짜 매워. 그런데 계속 먹게 돼. 나나가 땀을 흘리면서도 계속 먹었어요. 그런데 진짜 충격은 바나나 우유였습니다. 한 모금 마시자마자 정말 진짜 바나나를 갈아서 만든 것처럼 진한 바나나 맛이 났습니다. 그런데 달지도 않고 부드러웠어요. 리사, 이거 진짜 대박이다. 태국 호텔 아침 식사보다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은데? 나나가 말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방콕 5성급 호텔에서 먹는 아침 식사보다 이 조합이 더 맛있었습니다. 삼각김밥, 라면, 바나나 우유의 조화가 완벽했어요. 저희는 배가 부를 때까지 계속 먹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각자 바나나 우유를 5개씩, 삼각김밥도 여러 개씩 더 샀습니다. 방콕으로 돌아갈 때 가져가려고요. 숙소로 돌아가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한국은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정성이 들어가 있는 나라인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편의점 음식조차 이렇게 맛있게 만드는 나라라니. 리사, 나 한국 편의점 완전 팬 됐어. 나나가 바나나 우유를 마시며 말했어요. 나도. 이런 걸 보면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음식에 신경을 쓰는지 알겠어. 한국은 큰 것뿐만 아니라 작고 일상적인 것들도 완벽하게 만드는 나라였어요. 편의점 음식 하나로도 이렇게 감동받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마지막 날 밤, 저희는 오름이라는 작은 산에 올랐습니다. 별을 보러 가는 거였어요. 오름이 뭐예요? 제가 가이드 선생님께 물어봤습니다. 제주도에만 있는 작은 화산이에요. 360여 개가 있답니다. 버스에서 내려서 걸어 올라가는데 생각보다 가파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올라갈수록 신기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점점 멀어지고 하늘이 점점 넓어지는 느낌이었거든요. 와, 공기가 완전 다르네. 나나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정말 그랬어요. 방콕에서는 느낄 수 없는 깨끗하고 차가운 공기였습니다. 30분 정도 걸어서 정상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저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늘의 별이 정말 많았거든요. 이렇게 많은 별을 본 건 처음이었어요. 친구들도 모두 하늘을 올려다보며 감탄했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불빛 다 끄고 조용히 누워보세요. 가이드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잔디 위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봤어요.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은하수까지 보일 정도로 별이 많았어요. 별들이 반짝이는 게 마치 다이아몬드를 뿌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리사, 이거 진짜야? 나나가 조용히 속삭였어요. 저는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갑자기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방콕에서는 항상 바빴는데 여기서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 제주도에서는 매일 이런 별을 볼 수 있어요? 한 친구가 물어봤어요. 날씨가 좋으면 가능해요. 제주도는 빛공해가 적어서 별 보기에 좋은 곳이에요. 빛공해라는 말을 처음 들었어요.
방콕은 밤에도 너무 밝아서 별이 잘 안 보인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누워있으면서 저는 지난 3일을 떠올렸어요. 제주도에 와서 정말 많은 걸 봤습니다. 풍력 발전기, 스마트 돌집, 깨끗한 바다, 용감한 해녀 할머니들, 맛있는 편의점 음식. 그런데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건 제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였어요. 나나야, 제가 조용히 불렀어요. 나 여기 와서 처음으로 가만히 있는 법을 배운 것 같아. 무슨 말이야? 방콕에서는 항상 뭔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잖아. 쇼핑하고, 파티하고, 인스타에 올리고.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좋은 거야. 나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나도 그래. 핸드폰도 안 보게 되고. 저는 핸드폰을 꺼냈다가 다시 주머니에 넣었어요. 사진을 찍고 싶었지만 이 순간을 그냥 제 눈으로만 기억하고 싶었거든요. 리사, 우리 진짜 바보였던 것 같아. 나나가 말했어요. 왜? 제주도를 총구석이라고 생각했잖아. 근데 여기가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앞선 곳이었어. 정말 그랬어요. 환경기술도 앞서 있고 사람들도 자연과 조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의 여유가 있었어요. 별을 보면서 1시간 정도 누워 있었는데 전혀 지루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점점 편해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려갈 시간이에요. 가이드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일어나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저는 작은 소리로 하늘에게 말했어요. 내려가는 길에 나나가 물어봤어요. 리사, 너 많이 바뀐 것 같아. 그래? 뭐가? 표정이 달라. 더 편안해 보여. 저도 느꼈어요. 뭔가 마음이 가벼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숙소에 돌아와서 짐을 정리하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내일이면 방콕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예전의 제가 아니었어요. 제주도에서 진짜로 중요한 게 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웠어요. 그날 밤 저는 창문을 열고 제주도의 밤 공기를 마지막으로 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어요. 방콕에 돌아가서도 이 마음을 잊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마지막 날 아침, 공항으로 가기 전에 면세점에 들렀습니다. 부모님께 선물을 사야 했거든요. 처음에는 당연히 홍삼이나 화장품을 생각했습니다. 한국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면세점을 둘러보다가 특별한 코너를 발견했어요. 업사이클 제주 공예품이라고 적힌 작은 매장이었습니다. 업사이클이 뭐예요? 제가 직원분께 물어봤어요. 버려질 재료를 다시 활용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들은 모두 제주도 폐목재나 바다 쓰레기를 재활용한 거랍니다. 이 팔찌가 정말 쓰레기로 만든 거예요? 나나가 놀라며 물어봤어요. 네, 제주 바다에서 수거한 플라스틱 쓰레기를 녹여서 만든 거예요. 하나하나 다 다른 색깔과 무늬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 팔찌를 보면서 며칠 전 스노클링할 때 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플라스틱에 걸린 물고기, 바다를 오염시키는 쓰레기들. 이거로 하겠어요. 저는 팔찌를 집어들었어요. 리사, 홍삼이나 화장품 안 사? 나나가 의외라는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아니야, 이게 더 의미 있는 것 같다. 나나도 고민하더니 저와 같은 팔찌를 골랐습니다. 맞아, 이게 진짜 제주도를 기억할 수 있는 선물이야. 다른 친구들도 하나씩 샀어요. 어떤 친구는 폐목재로 만든 핸드폰 거치대를, 어떤 친구는 바다 유리로 만든 목걸이를 샀습니다. 계산하면서 직원분이 설명해 주셨어요. 이 팔찌 하나가 페트병 3개를 재활용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사주시면 바다가 조금 더 깨끗해지는 거죠. 그 말을 듣고 더욱 뿌듯했어요.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라 환경도 보호하는 의미 있는 선물이었거든요.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저는 팔찌를 계속 만지작거렸습니다. 리사, 이번 여행 어땠어? 나나가 물어봤어요. 완전히 바뀌었어. 내 생각 자체가 말이야. 나도 그래. 한국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어. 정말 그랬어요. 선진국이 뭔지 알 것 같아. 제가 중얼거렸어요. 무슨 말이야? 진짜 선진국은 돈 많은 나라가 아니라 미래를 생각하는 나라인 것 같아. 제주도에서 본 모든 것들이 그랬어요. 풍력 발전기, 친환경 건물, 바다를 지키는 해녀 할머니들, 심지어 쓰레기를 예쁜 팔찌로 만드는 것까지. 모든 게 지금 당장의 편리함보다는 미래를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리사 맞아. 태국도 배워야 할 게 많은 것 같아.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창밖을 내려다봤어요. 제주도의 풍력 발전기들이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안녕, 제주도. 저는 마음속으로 인사했어요. 전 지금도 그 팔찌를 차고 다닙니다.
볼 때마다 제주도에서 배운 것들이 생각나거든요. 그리고 친구들에게 말해요. 제주도 정말 가봐야 해. 생각이 완전히 바뀔 거야. 라고요.